안녕하세요. 14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못했던 15장 진동을 마무리하고 16장 파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동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내주었던 유인물 1번 문제의 마지막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량이 200g인 물체가 힘상수 5N/m인 용수철에 매달려 있을 때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는 평형 위치에서 5cm만큼 당긴 후에 정지 상태에 놓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풀어줬던 내용은 정지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마지막 문제는 처음에 물체를 놓았을 때 속도의 크기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i가 5cm일 때, 즉 처음 위치가 5cm일 때 vi가 0.1의 속도를 가지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처음에 용수철이 예를 들어 평형 위치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걸 5cm만큼 당겨서 물체를 출발시킵니다. 이때 이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속도가 있는 그런 문제이고 원래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질량은 200g 그리고 힘 상수가 5N/m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이니까 이 물체의 변위 함수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단조화 운동의 방정식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 오메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주어진 물리량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푼 것은 시간이 0일 때 물체가 최대 진폭인 경우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기 조건이 다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여서 0.2분의 5를 대입해서 오메가는 5,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오메가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사실 이 xt라는 변위 함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a 코사인 5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상황에 맞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몇 가지를 대입을 해서 모르는 값, 즉 아직 결정하지 못한 라지 a 진폭값과 미상 파이 값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일 때 x가 그리고 시간이 0일 때 x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대입을 해볼 텐데요. a 코사인 시간이 0이니까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시간이 0일 때 물체의 위치는 0.0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은 모르는 게 a와 파이 두 개이고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더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위치의 함수를 알면 속도의 함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도의 함수를 또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t는 dt분의 dx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니까 xt가 a 코사인 5t 플러스 파이였으니까 한번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5a 사인 5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시간이 0일 때의 속도를 알려줬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5a 사인 파이가 초속도가 마이너스 0.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0.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두 개를 얻었는데요.
모르는 값이 두 개이고 식이 두 개가 되니까 이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상수들 a와 파이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왼쪽은 마이너스 5 탄젠트 파이가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0.05분의 0.1이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 파이는 5분의 2가 되고 파이는 탄젠트 인버스 5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또 계산기를 이용해서 좀 더 계산을 해보면 각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진동일 경우에 이 숫자를 파이의 배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파이 값에 3.14를 넣어도 되지만 그대로 남겨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번에는 그대로 놔두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된 값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식 2를 통해서 진폭 A도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코사인 파이분의 0.05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코사인 0.121 파이 분의 0.0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0.053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진폭은 단위가 이제 표준 단위를 쓰게 되면 미터의 단위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폭 A와 위상 파이도 모두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답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xt 즉 변위의 함수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변위의 함수는 0.0539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여서 5t 플러스 위상 파이는 0.121 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계산해 보면 속도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위의 식을 미분해서 속도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0.269 곱하기 사인 5t 플러스 0.121 파이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vt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가 가속도도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1.35 코사인 5t 플러스 0.121 파이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동의 함수에 대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까지 모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동을 조금 더 응용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주기 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단진자 문제입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이고 가벼운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때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는 왔다 갔다 반복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복 주기를 가지는 반복적인 운동을 우리가 단진자 운동, 단조화 운동의 한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실에 매달려 있는 이 물체를 우리가 진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운동을 통틀어서 단진자 운동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은 바로 중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물체는 그림과 같이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자유낙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실에 매달려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력과 중력의 합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물체의 가속도 그리고 운동 모습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운동이 단조화 진동자의 운동에 근접함을 보이고 주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 방정식 R자임은 MA라는 뉴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물체도인 힘을 모두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서로 힘의 방향이 다르니까 중력을 나누어서 우리 방향 2차원 운동처럼 방향을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을 지금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원운동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선 방향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각도는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와 같은 각이 될 거고, 따라서 지금 필요한 힘인 접선 방향의 힘은 mg sin 세타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 방향, 별표로 표시되고 있는 이 원의 중심 방향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풀 것은 원의 접선 방향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접선 방향을 푸는 이유는 이 접선 방향의 힘이 우리가 원하는 단조와 진동자 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 방향의 힘은 원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직선이 아닌 원의 모습으로 운동하게 해주는 힘의 성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풀 것은 이 문제가 왜 주기 운동을 하게 되느냐 이기 때문에 접선 방향만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접선 방향의 힘은 mg sin 세타 이렇게 주어질 텐데, 이때 변위는 세타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진자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길이만큼 변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F는 MA를 썼다라는 것은 병진 운동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죠. 즉,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거리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변하는 것은 dt 제곱분의 가속도는 d 제곱 L, 이런 식으로 길이가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을 때, 거리를 두 번 미분했을 때의 값으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타라는 값은 제가 당겨 놓은 방향, 즉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화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진자를 당겨 놓으면 실제로 이 진자는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테니까 마이너스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이유 딱 하나입니다. 단조와 진동자의 운동 모습으로 이 식을 유도해 나가려고 이 식을 선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용수철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용수철 문제를 풀 때도 운동을 처음 배울 때, F는 MA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형태로 풀지 않았는데, 진동을 배울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식처럼 미분의 형태로 나타내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만의 방정식을 얻는다거나, 이 문제 같은 경우면 각도만의 방정식을 얻으려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진동하는 물체의 진동 방정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동의 방정식은 위치 함수를 계산했을 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다시 자기 자신, 이런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됩니다. 또한 이런 미분 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면 이때 함수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결정된다 라는 게 진동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은 위의 이 수식을 진동 방정식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분하는 부분이 이제 왼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변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용수철 문제 같은 경우는 x방향으로 변하니까 x가 변수였는데, 지금 이 문제는 각도가 변하니까 각도의 형태로 각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형태를 좀 바꿔주면 L은 실제 진자가 이동한 거리에 해당이 되고, 이때 이 스몰 l이라는 값은 호의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원으로 본다 그러면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
반지름 라지 L 곱하기 그다음에 각도 세타일 걸 만족하겠죠. 따라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스몰 l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은 양쪽에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이 m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워주고, 자 그러면 d제곱 세타 dt제곱 이렇게 될 거고, 라지 l은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g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L은 스몰 l은 라지 L 세타라는 수식과 호의 길이와 각도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동 방정식과 유사하게 보이는 수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동일한 형태는 아닌데요. 여기서 우리가 근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사를 할 거냐면 바로 세타가 좀 작은 경우로 한정 짓게 되면 사인 세타는 거의 각도가 세타하고 같더라. 값이 사인 세타는 세타랑 같은 그러한 범위 내로 이 문제를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 세타가 거의 세타하고 같은 값이 되려면 한 10도 이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10도 이내가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사인 세타 대신에 세타로 바꾸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바꾸어서 써보면 이런 형태가 되고,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L분의 G 세타가 나오더라. 다시 한번 써보면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어떤 상수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방정식을 진동의 방정식, 진동의 운동 방정식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 이렇게 된 수식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은 주기 운동을 한다. 그리고 주기성 운동을 하려면 복원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즉 내가 움직여 놓은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이 작용해야 된다. 이 문제도 플러스 세타 방향으로 움직여 놓으니까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작용을 했었죠. 이렇게 내가 움직인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다음과 같은 진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얻었으니까 해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진동의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바로 세타 t는 진폭에 해당되는 값, 즉 상수값이죠. 이 값은 세타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될 겁니다. 세타의 최대값 곱하기 코사인 함수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안에는 똑같이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메가도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오메가는 진동 방정식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이 L분의 G였기 때문에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메가 제곱은 바로 옆에 수식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오메가 제곱은 L분의 G여서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단위를 빨리 한번 유도를 해보면 중력과 속도 G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길이 L은 미터니까 두 개 나누어 주면 이 오메가의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온 결과를 보시면 이 오메가라는 값은 질량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것이 질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또한 주기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얼마냐?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 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니까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라지 L 줄의 길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내가 변경하고 싶다 하면 물체의 질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줄의 길이를 바꾸어 주어야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계산 결과로부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진동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자기 자신을 얻을 수 있는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면 우리가 그런 걸 단진자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단진자 운동은 복원력의 역할을 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진동수라고 불리우는 오메가 값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오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동수 F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2파이분의 1 루트 L분의 G가 이 단진자 운동의 진동수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값이 크면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F값이 작으면 천천히 주기 운동을 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단조화 운동의 또 다른 예제인 강체의 진자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의 문제와 다른 이유는 질량을 가진 하나의 점이 아니라 강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강체는 똑같이 앞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강체가 진자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도 앞의 문제와 동일하게 중력이 되겠습니다. 이때 회전 중심점을 문제에서 설정을 해 주었고 회전 중심점에서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이 바로 질량 중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 중심의 중력을 표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강체가 있을 때 그리고 이 강체가 주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강체를 단조화 진동자로 모형화해서 주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적고 위치에 관련된 건 X, 각도와 관련된 건 세타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강체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을 토크는 I알파라는 회전 운동의 방정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서 R 크로스 F라는 수식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 이때 R은 회전 중심점에서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될 테니까 회전 중심점에서 힘 중력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인 D로 표기해 주시면 되고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인 중력의 크기 mg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이루는 각도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둘 사이에 이루는 각도는 세타이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 물체는 현재 제가 오른쪽 방향으로 세타만큼 당겨놓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부분을 풀고 있어서 마이너스 그리고 세타가 플러스만큼 당겨놨을 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dmg 사인 세타라고 적고 오른쪽은 i 알파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느냐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모르는 부분을 전부 세타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를 두 번 미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가 우리가 원하는 식이니까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를 왼쪽에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를 전부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i분의 mgd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타가 매우 작을 때로 가정을 해보면 세타가 작을 때는 우리가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i분의 mgd 세타 이렇게 근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세타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이 방정식은 세타에 대한 진동 방정식이니까 세타 t라는 함수, 시간에 대한 세타의 함수의 해는 세타의 최대값 곱하기 코사인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똑같이 쓰는 거죠. 진동 방정식의 해를, 그걸 세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달라진 부분은 세타의 최대값으로 표현했다라는 부분이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메가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오메가 제곱이 i분의 mgd 였으니까 오메가는 루트 i분의 mgd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메가를 계산을 했으니까 주기도 금방 계산이 되겠죠.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 루트 mgd 분의 i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i는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i가 얼마인지 주어져야 정확한 주기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i 값이 만약 질량이 전부 질량 중심에 모여 있어서 i 값이 md 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다면, 근사가 가능하다면 그때 오메가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오메가는 i 대신에 md 제곱을 넣어줬으니까 d분의 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루트 l분의 g라는 결과를 얻었던 단진자 문제하고 동일한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D라는 거리에, D만큼 떨어진 거리에 질량 M인 하나의 입자가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I를 MD 제곱으로 근사시켜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조화 운동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응용 문제들을 두 가지 풀어보았습니다. 단진자 운동 문제와 강체의 단조화 진동자를 모형화한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토대로 다양한 강체의 단조화 운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동 파트는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우선 성질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파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입니다. 이 둘은 파동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파동에 전달되는 매개체를 매질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파동의 경우에는 매질이 있는 경우이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는 경우인데, 매질이 없어도 파동이 전달되는 특이한 종류의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학적 파동의 한 예로는 음파가 있습니다. 음파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매질로 하여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고, 또한 수면파처럼 물을 매질로 해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가시광선, 또 X선, 라디오파 같은 것들이 모두 전자기파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 부분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역학적 파동입니다. 역학적 파동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과 그리고 다음 단원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우리는 음파나 수면파가 아닌 줄의 파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줄의 파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화해서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의 파동을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따른 줄의 파동 모습을 그려본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순간에 제가 줄을 튕겨서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린 이 그림은 제가 이 부분에서 줄을 잡고 있다가 줄을 튕기고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포착한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순간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 지금 이 모습이 이쪽으로 옮겨갔더라. 또 다시 찍어 보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바로 줄의 파동의 모습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제가 파동의 모습을 그려보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모양을 펄스라고 합니다. 즉 파동이 막 치고 있을 때, 파동이 진행하고 있을 때 한순간을 포착해서 그 순간의 모양을 펄스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손을 튕겨서 지금 이 줄의 파동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누가 이러한 펄스를 만들어냈는가가 바로 손이 되겠죠. 파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손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손을 통해서 내가 손으로서 이 줄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줄을 통해서 이 펄스가 이동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 이 펄스를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줄을 매질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또한 펄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동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가정하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펄스가 이동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줄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줄의 어떤 한 지점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 지점에 있다가 잠시 후에는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화하고 있죠. 또 어떤 한 지점을 보면 저 높이가 지금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각각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해서 높이가 다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줄은 위아래로, 줄의 한 요소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매질의 이동 방향, 매질의 한 요소의 이동 방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매질의 한 요소의 이동 방향은 현재 위아래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오른쪽 방향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오른쪽 방향은 바로 펄스의 이동 방향입니다. 지금 가정하기를 펄스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점점점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더라. 즉 제일 높은 지점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질의 이동 방향과 펄스의 이동 방향이 수직인 이러한 경우를 지금 두 방향이 수직인데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특별히 횡파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줄의 파동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줄의 파동은 대표적인 횡파의 예제입니다. 그런데 횡파가 아닌 또 다른 파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파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수철이 있는데요. 용수철이 막 이렇게 압축이 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용수철이 압축된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용수철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막 이렇게 모여 있고 다음에 용수철이 이런 식으로 뻗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듬성듬성 있는 부분을 소한 부분, 그 다음에 좀 더 압축이 많이 된 부분을 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밀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용수철도 압축을 하려면 이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여야 할 텐데요. 이렇게 매질의 이동 방향이 좌우, 또 밀한 부분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이 왼쪽, 이렇게
지금 매질의 이동 방향과 펄스의 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나란한 방향을 가질 때 수평 방향을 같은 수평 방향일 때 우리가 이런 애들을 종파라고 부릅니다. 종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반복되는 그러한 파동을 전부 종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용수철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압축된 부분이 이동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도 종파이고요. 또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음파가 되겠습니다. 공기를 매질로 하는 음파의 경우도 공기의 소한 부분과 밀한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파동을 우리가 종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로 배울 것은 횡파와 종파 중에서 횡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횡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줄의 파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파동의 경우에 우리가 수평 위치에 대한 수직 위치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 텐데요. 줄의 어떤 일부분의 펄스를 봤더니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X축은 줄의 수평 위치가 되는 거고 Y축은 줄의 수직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의 한 요소의 높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한 시간에 어떤 한 순간의 모습을 그린 거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펄스를 그려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정하기를 지금 제가 시간이 0일 때, 즉 처음 시간에 줄의 모습을 그렸다, 줄의 펄스를 그렸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줄의 펄스를 봤더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더라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의 그래프는 시간이 0일 때이고 아래 그래프일 때는 시간이 t초일 때라고 해볼 텐데요. 이럴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점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P라는 지점의 수직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 텐데요. 자, 이 P라는 지점이 시간이 t초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즉 수평 위치가 같은 곳에 제가 서 있으면 줄의 높이가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점 P의 수직 위치를 제가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의 수직 위치를 나타내 보고 싶은데요. 점 P의 수직 위치는 즉 수직 방향의 높이니까 y로 표현을 해주면 될 거고 이 그래프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함수 표현인 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f라는 함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일단 수평 위치가 어딘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도 높이가 다르고 수평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파동함수의 일반적인 변수입니다. 파동함수는 이렇게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수직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P라는 지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 펄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속도가 V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V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펄스가 있다 라고 하면 만약 제일 꼭대기 지점을 비교하게 되면 제일 꼭대기 지점은 얼마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냐면 VT만큼 이동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 지점도 똑같이 펄스, 지금 함수 모양 자체가 오른쪽으로 VT만큼 이동한 상태일 테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y, x, t가 있는데 x와 t를 알 때 그때 y 값이 있는데 이 y 값은 x를 오른쪽으로 vt만큼 이동했으니까 x-vt하고 같은 함수가 되겠다.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쓴 것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경우에 이 파동 함수가 만족하는 수식을 적어 본 건데요. 만약에 왼쪽으로 진행한다 하면 그래프를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VT만큼 이동했을 때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VT만큼 이동했을 때 같은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x가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같이 나오려면 x와 x 플러스 vt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의 일반적인 표현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수식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정확히 함수가 주어진 펄스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펄스의 파동함수가 y값이 x-3t 제곱 플러스 1분의 2 이런 것처럼 x 위치를 알고 시간을 알 때 정확한 수직 위치가 결정이 되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대략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텐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시간이 0초일 때를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0초일 때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런 펄스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더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시간이 0초일 때, 그리고 시간이 1초일 때, 그리고 시간이 2초일 때 파동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그래프는 제가 미리 답을 알고 그린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가 지금 t가 0초에서 시간이 따라서 변할 때 어쨌든 펄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양은 어떻게 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펄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각각 파동함수의 식을 적어보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y, x 0초일 때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초일 때는 지금 x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t에다 0을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x, 1초, t가 1초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저 수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것들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펄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제일 꼭대기인 지점을 봤을 때 시간이 1초 지났을 때 얼마나 이동했겠느냐라는 것 또한 계산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0초에서 1초까지 이렇게 있는데 V를 제가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펄스가 있는데 이 펄스가 1초에 3cm씩 이동하는 즉 3cm/s의 속력을 가지는 펄스의 파동함수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1초 동안 이동한 부분은 이제 VT가 될 텐데 이때 이 VT는 V가 3cm이고 1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3cm만큼 펄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파동이라는 것은 펄스가 이동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함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2개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만 알 때 우리가 정확한 파동의 수직 위치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파동은 중요한 내용으로 배운 것이 항상 x, t 2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 위치가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것을 한번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기억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펄스의 이동 속도 v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펄스의 이동 속도의 크기인 v를 이용해서 앞으로 파동의 함수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펄스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느냐 왼쪽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동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그냥 개괄적으로 파동이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파동의 한 예인 진행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